야, 주한이 돌잔치 언제야? 할머니가 뭘 준비하면 돼? 엄마, 그게 호텔에서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오시면 분위기 망쳐요. 옷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뭐, 내가 분위기를 망친다고?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는데 손주의 첫 번째 생일에 할머니가 창피하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알겠다. 할머니가 창피하니까 안 가면 되겠네. 그렇게 쓸쓸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 돌잔치도 못 가는 현실이 처량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든 시어머니의 현실이 이런 거겠거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뒤 동네에 재개발 확정 소식이 퍼졌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온 동네가 들썩였죠. 저희 집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150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150억이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진짜 잘해드릴게요. 매일 찾아뵙고 안마도 해드리고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머님 하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제 어머님이네. 몇 달 전에는 창피하다더니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그건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까요?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나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희입니다. 올해 67세이고요. 서울 성북구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제가 사는 집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2층 양옥집이었는데 골목 끝자락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런 집이었죠. 시멘트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대문 페인트도 벗겨져서 볼품없어 보였지만 저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같은 허름한 집이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작년 말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보상금으로 150억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된 거예요. 그 순간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몇 번을 다시 세어봤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며느리와는 늘 어색한 관계였어요. 결혼 초기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그랬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제 모습을 보면 은근히 흘겨보면서 어머님, 요즘은 현금보다는 센스 있는 선물이 더 좋아요. 라며 돌려서 무시하곤 했죠. 제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건 저희가 다 해주고 있어요. 라며 맞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약국에서 아들의 대학 동창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런데 손주 돌잔치 정말 기다리시겠어요. 벌써 준비 많이 하셨죠? 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돌잔치?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근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바쁘다며 연락을 잘 안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손주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할머니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손주의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한이 돌잔치 한다며? 엄마는 언제 어디로 가면 돼? 라고 물어봤죠.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호텔에서 작게 하기로 했어. 장모님 친척들도 많이 와야 하고, 공간도 좀 협소해서 괜히 엄마까지 오시면 좀 불편할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가 불편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돼? 축하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식사나 한번 하시죠.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 SNS를 들여다봤는데 거기엔 프라이빗 패밀리 돌잔치, 호텔 파티, 가족만의 시간, 특별한 날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고급 호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만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정작 시어머니인 저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초대하지 않은 건 공간이 협소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난해서 체면이 안 서기 때문이었다는 거요. 낡은 옷을 입고 촌스럽게 생긴 할머니가 고급 호텔 파티장에 나타나면 창피할까봐 그런 거였던 거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손주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할머니가 함께 축하해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꽃바구니 하나를 사서 직접 호텔로 갔어요. 초대받지 못했지만 최소한 축하 인사는 전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돌잔치 행사 문의를 했더니 직원이 초대 명단을 확인하더라고요. 당연히 제 이름은 없었죠.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고 잠시 뒤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이런 분위기랑 잘 안 맞으시잖아요. 옷차림도 그렇고요. 다른 손님들한테 부담드리기 싫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손주에게 어떤 할머니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부담 줄까봐 꽃바구니도 이쯤에서 내려놔야겠네. 그리고 들고 간 꽃바구니를 로비 쓰레기통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돌아섰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집에 와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안 왔어요. SNS에는 돌잔치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손주가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주를 안아주고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조만간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연락을 보내는지 의아했거든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한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동네 슈퍼 아줌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이 언니, TV 뉴스 봤어요?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 나왔던데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언니네 집도 꽤 받았겠네요. 그제야 알았어요. 재개발 지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상금 규모가 알려진 거였어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이 대형 언론사들에 소개되면서 평균 보상금이 100억 원을 넘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특히 저희 집 같은 골목 끝 위치가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었어. 더 높은 보상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우리 집 재개발 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담담하던 아들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그런 큰 돈을 받으셨으면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갑자기 친근해진 목소리 톤이 어색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어요. 엄마, 그런 큰 돈 혼자 관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투자 상담도 받아보시고 세금 문제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갑자기 제 안부를 걱정하는 효부가 되어버린 거죠.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말이에요. 엄마, 몸 괜찮으세요?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평소 같으면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챙기니까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자식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죠.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못 찾아뵌 게 정말 죄송해요. 돌잔치 때도 사실 공간이 좁아서 그랬는데 어머님 마음 상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돌잔치 얘기를 꺼내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보상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게 맞더라고요. 아들은 본격적으로 재산 관리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런 큰 돈은 전문가 도움 받아서 관리해야 해요.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상속세 문제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갑자기 재산 관리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저것 조언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저희도 당연히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였죠.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돌잔치에도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이 생겼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족 운운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근데 그건 사람 대접해줬을 때 얘기고, 초대도 안 한 집엔 유산도 안 가는 법이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들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정말 미안해요. 그땐 저희가 너무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며느리도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돌잔치도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어머님을 주인공으로 해서요. 갑자기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가소로웠어요. 그들의 사과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돈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어요.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운 거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오시면 안 될까요? 평소 같으면 라면 하나 끓여주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도 자꾸 연락했어요. 엄마, 주한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손주를 거의 못 보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주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만은 진짜로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아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서요. 아들 집에 갔을 때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해본 적도 없을 한정식을 차려놓았고 아들은 저를 모시듯 해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죠. 식사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게요. 몸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요. 갑자기 효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색했어요. 손주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제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구나 싶었죠. 그래서 손주에게는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어머님, 주한이 교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싶고 피아노도 배워야 하는데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돈 얘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친절과 사과, 모든 것이 결국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는 거리요. 손주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전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무시하고,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챙기고,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더욱 잦아졌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죠. 제가 예약 잡아놓을게요. 어머님, 좋은 아파트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지금 집은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제 안전과 건강을 핑계로 제 재산 관리에 개입하려고 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상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집도 팔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는데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자식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서 재산만 가져가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받았는데 굳이 낡은 집에서 계속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해안가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을 견학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결정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실버타운이 뭐가 좋다고 거기 가시려고 해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고요.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는 게 무척 기대됐거든요. 67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결정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엄마, 실버타운은 너무 비싸요. 그 돈으로 저희랑 같이 살 수 있는 큰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가족이랑 함께 있어야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잔치 일도 정말 죄송하고, 그동안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도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들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잖아요. 남편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제 마음을 흔들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지만 그때는 나한테 이런 큰 돈이 생길 줄 몰랐잖아.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효도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거였어. 돌잔치에 어머니도 초대 안 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야?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가난했을 때는 무시하고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 효부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효도일 리가 없잖아요. 결국 저는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제 짐을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좋은 집 두고 왜 굳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다른 입주민분들까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첫날 밤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평온했어요. 그동안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던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제게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전에는 다른 입주민분들과 함께 요가나 수영을 즐겼어요.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면서 흙을 만지는 재미를 느꼈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일상이었어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라는 거였어요. 자식들과 갈등을 겪은 분들도 많았고
혼자 결정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서로의 사연을 들어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녁 시간에는 주민들과 함께 통기타를 들고 나와서 옛날 가요도 부르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성희님, 여기 와서 정말 젊어지셨네요. 맞아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주민연극 동아리에서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성희님, 저희가 준비하는 연극에 출연해 보실래요? 딱 성희님한테 맞는 역할이 있어요. 67세의 연극이라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할이 뭐였는지 아세요?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역할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연출자분이 그걸 모티브로 대본을 만드신 거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연습을 해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연극 연습을 하면서 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무대에서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을 연기할 때마다 그때의 서럽고 화났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그때 정말 상처받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공연 날이 됐어요. 실버타운 당당에 다른 입주민들과 직원분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공연을 봐주셨어요. 저는 무대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실제 경험이었거든요. 며느리 역할을 맡은 분이 어머님은 이런 분위기와 안 맞으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진짜로 그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대에서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했어요 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당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희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성희님처럼 당당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돈 때문에 태도 바뀌는 자식들 정말 뻔뻔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공연이 끝난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뭔가 연극을 하신다면서요? 주한이 할머니가 연극 배우가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손주가 제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뻤어요. 그 아이만은 진짜로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어머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드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족 얘기를 다 알게 되잖아요. 아직도 체면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잘못한 건 자기들인데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부끄럽지?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안 했어야지. 그 후로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마 화가 났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또 다른 결정을 했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이 실버타운의 어려운 입주민분들을 돕는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조금씩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 있었던 청년 작가들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도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마을의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던 이웃분들, 실버타운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께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주 주한이를 위한 교육비였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교육비는 따로 마련해뒀어요. 다만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신탁을 통해서 아이에게만 직접 지원되도록 했어요.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실버타운 기금을 만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성희님, 정말 천사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청년 작가 후원도 시작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창작 활동을 포기할 뻔했던 젊은 작가들이 제 후원으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들이 보내주는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러 간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손주보다도 더 반가워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아들과 며느리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재산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며느리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님, 그런 건 가족부터 챙기고 나서 하셔야죠. 주한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저희도 집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요. 여전히 제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주한이 교육비는 이미 따로 마련해뒀어.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그 돈은 주한이에게만 가고 너희가 중간에서 빼돌릴 수는 없도록 해뒀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나머지 돈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한테 갈 거야. 돌잔치에 초대도 안 한 자식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잔치 일도 그렇고 그동안 어머님을 무시한 것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기회는 그때 줬어. 돌잔치에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진짜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일출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요리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연극도 하고, 의미 있는 후원 활동도 하면서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자식들. 그들이 버린 건 제 체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회였어요. 꽃바구니는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제 자존심은 더욱 단단하게 피어났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제답게 살 겁니다. 그게 제 진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